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엄마 음. 아빠한테 나 공부하기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면 음. 더 화를 내세요. 우리가 너 때문에 싸우지도 못해야 되냐고. 저는 매일 음. 도서관에 가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2030 멘토 대표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꿈을 나눠드리고 있는 김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80개국을 여행하고 와. 그리고 9권의 책을 썼고 네. 그리고 800회의 국내외 강연을 했고 야. 그리고 3곡의 노래를 만들었고 작사 작곡.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었고요. 뭐 여러 감독. 편의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고 야, 제작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발리우드 영화 2편을 영화 배우. 뭐 그리고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야, 여러 사장님.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네. 꿈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사실 너무 바빠서 한 1년 정도 유튜브를 못 했는데 네네. 한참 유튜브를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셨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억울했던 댓글이 뭐였냐면 네. 아 그래 너는 금수저니까 그걸 할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너무너무나 가난을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이제 30살에 그 가난의 고리를 끊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근데 흔적들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있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밥을 뭐 5분, 10분 만에 먹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냐라고 하는데 왜냐면 저는 너무나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상고를 다니면서 혼자 독학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이제 밥을 5분 만에 먹어버린다든지 아르바이트를 막 동시에 5개씩 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먹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도 알게 모르게 흔적들이 조금은 제 삶에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저는 그리고 비빔밥집에 가면 그런 생각이 나요. 비빔밥집에 가면 이렇게 네. 녹그릇 같은데 네. 계란 노른자만 얹어 있잖아요. 그럼 흰자는 어딘가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 비빔밥집에서 버리는 계란 흰자를 페트병에 얻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흰자 프라이만 주구장창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너무 집도 어려웠고 아버지가 뭐 제가 10살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고 아이고. 어머니랑 맨날 싸우시고 어머니는 뭐 파출부도 하시고 뭐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네. 뭐 정말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굉장히 비관하고 반항도 많이 하고 방황하고 중3 때는 가출하고 결국은 잘리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또래보다 1년 늦게 상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상고도 검정고시로 들어간 거였구나. 예. 근데 거기서도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냐 마냐 뭐 거의 그런 단계였는데 정말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5살짜리 팔레스타인 꼬마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저희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여수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우물안 개구리 같았고 그러면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주변에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조언해 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신문 기자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되려고 보니까 대학을 나와야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뭐 이제 이미 그때 고1 말이었거든요. 2년 남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400점 만점에 110점이 나오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암학교도 갈 수가 없는 점수고 그렇죠. 뭐 당연히 학원 과외는 말도 안 되는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소각장에서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이제 주워서 그걸 아침에 1시간씩 지워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막 선생님들이 문제집 뺏어가요. 막 있던 거 공부하고 있냐 빨리 자격증 따와라. 뭐 사람이
꿈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꿈을 가져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뭐 이런 그게 얘기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었어요. 진짜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일 원했던 거는 저희 여수 공단에 공장에 취업을 해서 남자 한 명 잘 꼬셔서 결혼을 해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혼자 독학으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원하는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게 됐는데 예. 그때도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웬만하면 여수공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학을 붙었는데도 네, 와. 그런 상황에서 도전 골든벨이 찾아왔고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운명적인 어떤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당장 입학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도전 골든벨에서 어떻게 굉장히 힘들게 저희 교장 선생님이 3번이나 찾아가서 유치를 했대요, 서울까지. 근데 자꾸 여수에서 3번이나 찾아오시고 왔는데 어쨌든 그 유치가 됐어요. 됐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전부 다 전원 반대를 했대요. 왜 전국적으로 학교 망신을 시키려고 하시냐. 이제 그 네. 정도로 이제 학교에 대한 수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하려면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이 없으니까 네네. 이게 안 되는 거의 무산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립 체육관을 빌리고 뭐 그랬는데 제가 나갔는데 네. 그렇게 외롭게 공부했을 때 나왔던 어떤 접했던 그 상식들 문제들이 나온 거죠. 와. 그래서 골든벨을 올릴 수 있었고 야.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때는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기특하다고 여수시에서 또 여수시에서. 장학금을 주시고 야, 네. 고등학교 이제 동문회에서 원래는 뭐 이런 남학생만 주는 장학금이 하나 있었는데 바꿔서 네. 이제 저 장학금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울 때가 밝아지기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를 어쨌든 하겠다고 목표는 세웠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뭐 결과도 이제 막 계속 모의고사도 보고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살면서 한 번도 뭔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막막하고 이 모든 외로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이 막 싸우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 공부하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면 더 화를 내세요. 우리가 너 때문에 싸우지도 못해야 되냐고 더 화를 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제 고구마에 우유를 먹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 꽃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도 내 꿈을 이해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으니까 너네들은 나를 이해해줄 거지. 나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서울에 가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취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루고 나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제 제가 어떤 도전을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근육처럼 성취 습관도 근육 같은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번 근육이 붙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도전들이 쉬워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일단 첫 1학년 때는 정말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인터넷 기자로 활동을 했고 네. 정말 열심히 기사를 썼고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1년 하고 나니까 내가 기자가 되기보다는 기자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래서 2, 3, 4학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단 제가 학비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 생활비와 저희 동생 학비와 생활비, 부모님 생활비까지 제가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늘 미친 듯이 이제 하면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외국에 이제 배낭여행을 정말 그 가난한 배낭여행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호주로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여러 나라를 배낭여행 갔다 오면서 아 정말 이 세상이 넓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도를 딱 펼쳐 놓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땅덩어리로 보나 인구로 보나 이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점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이 1%밖에 안 되는 작은 점 안에서 막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 내가 미처 몰랐던 99%의 세상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너무너무 또 어려웠고 그때는 또 성인이 되니까 또 이제 저희 언니 뭐 부모님까지 신용불량자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아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좌절을 해서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빨리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의 어떤 적성이나 꿈과 상관없이 금융회사 쪽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다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가는 이제 그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아이고, 예. 암 연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뒤늦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빨리 찾아서 빨리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제가 25살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 이렇게 살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꿈 목록을 쓴 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꿈 목록 73개의 우선순위와 어떤 데드라인을 놓고 정렬을 쫙 해봤더니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족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좀 가족으로 인한 어떤 그 삶의 무게? 왜 내가 맨날 6인분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억울함이 늘 있었고 6인분의 삶.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얼마나 가족들이 저를 정말 몹쓸년을 취급을 했는지 그렇겠죠. 부모님은 아니 이제 네가 이제야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를 부양할 때가 됐는데 제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또 제가 원래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그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빼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생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지금 노숙자가 되라는 거냐. 뭐 원망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도 제가 약간 물에 젖은 솜뭉치 같았어요. 정말 누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울어버리기 직전인 그런 마음으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도 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 대학원 학비가 딱 정확히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영국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제가 의학 번역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게 약간 리서치? 약간 연구원 같은 일인데 이런 제약회사 같은 데서 네. 신약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주요 어떤 국가들의 의사들을 심층 면접하는 이런 걸 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을 막 1시간, 2시간씩 그런 심층 면접한 걸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그런 걸 수십 명 거를 듣고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적성에 안 맞았지만 덕분에 이게 굉장히 페이가 센 편이어가지고 생활에 안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또 현지 취업을 도전을 해서 한 100군데 지원을 해서 4군데 잡 오퍼를 받았고 대단. 그래서 로얄 더치 쉘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죠. 와. 네. 들어간 거죠? 대학원을 예. 다니면서 로얄 더치 쉘에서 잡 오퍼를 받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30살에 이제 카테고리 매니저가 돼서 800만 와. 달러의 매출을 책임을 졌고 와.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연봉도 억대로 오르고 네. 막 아우디도 한 대 뽑아주시고 와. 템즈 강변에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3달에 한 번씩 이제 유럽 여행 다니면서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꿈 목록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꿈이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 집을 사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만 사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저희 그랬지.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 일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막 다치는 일도 많고 허리 디스크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지. 재발하면서 예. 돈을 벌었다가 이제 아프면 다 까먹고 빚을 지고 또 좀 몸이 좋아져서 일을 해서 빚을 갚으려 치면은 또 몸이 아파서 다시 또 빚을 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빚도 많고 또 부모님 집도 이 계산을 다 뽑았을 때 아 내가 받는 연봉이 뭐 이게 세금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거 빼고 뭐 월세 200만 원 빼고 뭐 하면은 아 30살까지 이 꿈을 이룰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학 번역 일을 투잡으로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투잡으로 계속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도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걸 다 혼자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직접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예 번역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네네. 맡기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더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야. 이제 더 많은 번역가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그렇게 한 1년을 물론 이게 처음부터 수월하게 됐던 건 아니죠. 막 어떤 번역가는 갑자기 데드라인 돼서 저 못하겠는데요? 뭐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날 밤새서 제가 다 해야 되고 아이고. 뭐 예.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1년 정도 되니까 하루에 5분 정도만 체크하면은 이게 다 돌아가고 그래서 회사에서 버는 연봉만큼을 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빚 갚고 집 사드리고 노후 대책을 하게 됐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매일 다짐하면서도 생각처럼 되질 않습니다. 네. 라고 합니다. 근데 의지 박약, 게으름에 대한 솔루션이 있을까요?라는 네.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네. 그거는 미친 듯이 해요. 어.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올해는 살을 빼서 뭐 바디 프로필을 찍고 막 이런 네. 목표를 세우지만 네. 저는 심지어 이제 막 사람들한테 공언한 적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저 뭐 올해 말까지 바디 프로필 찍습니다 해놓고 살을 못 뺐던 적도 있거든요. 나 빼고 그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든 안 찍든 그냥 내 만족이지.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 뭐 살을 빼겠다 누구나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장 너 3달 후에 구글에 취업시켜줄게. 네네. 실리콘밸리로 가서 일하고 연봉 10억이야. 갈래 안 갈래? 그럼 당연히 가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근데 모든 업무는 영어로 해야 돼. 영어 못하면 너는 그 일 못해. 그러면은 영어 공부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럼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 정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면 굳이 괜히 그런 스스로한테 그런 강박을 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비만이고 이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살을 그렇죠. 빼는 게 맞지만 그렇죠. 내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몸으로 뭐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꼭 바디 프로필 찍고 막 네. 그렇게 막 S라인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에서 내가 완벽할 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자꾸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초라해지고 뒤처지는 느낌이 네.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일단은 질문이에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교를 한다는 거는 네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만약에 우리가 설탕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똑같이 먹으면서 한 집단만 설탕을 더 먹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이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놓고 어떤 하나의 변수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 살아가는 어떤 타고난 기질, 그런 살아가는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은 시그니엘에 사네? 근데 우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갔다는 그 공통점 외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다르게 살아왔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거 하나를 놓고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은 과거의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면 더 만족하게 하면서 살고 있다면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8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 전쟁터 난민촌에서 사는 사람들, 막 그렇죠, 슬럼가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제가 한 번은 어떤 슬럼가에 사는 소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계속 꿈이 빵과 우유라고만 했어요. 제가 꿈이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얘가 혹시 꿈이라는 단어를 모르나 싶어서. 근데도 걔는 빵과 우유 그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이상을 생각해 본 네.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 전 인구 전 세계 인구 80억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아마 대부분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상위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그 힘든 환경에서 대학에 왔고, 대학에 와보니까 이런 부모님 잘 만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막 외국에서 살다 오고, 부모님 백으로 이제 막 좋은 회사에서 인턴하고. 소위 말하는 금수저네. 네, 뭐. 예.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제가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어떤 절대적인 박탈감과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크더라고요. 자괴감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꿈 목록을 쓰고 나서 이제 꿈 목록을 쓰고 나니까 이제 내 꿈이 뭔지가 명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꿈과 관련된 기회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발을 사야지라고 맘먹는 날은 다른 사람 신발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네네. 꿈 목록을 쓰고 나니까 그 꿈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보이면서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꿈을 이루면서 살다 보니 남들과 나를 비교할 시간이 없고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네. 과거에 제가 불평불만했던 요소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그러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과거에 멋있게 네. 잘 살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분이 있죠. 네, 뭐 지금 화려한 과거. 네, 화려하게 살았는데 네. 지금은 애 키우면서 뭐 나는 아줌마가 됐고 뭐 나는 너무 피곤하고 내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거든요. 수영님 옛날에는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네. 지금은 애 키우고 막 네.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네.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음. 저는 정말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나름의 어떤 힘듦이 있었고 지금은 물론 지금의 또 다른 형태의 힘듦도 있지만 네네. 과거로 돌아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고 싶거든요. 지금은 저는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6인분의 삶이라고 그쵸, 얘기를 그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주어진 그릇이 있고 네. 살면서 자기 그릇을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이제 갑자기 성인이 되자마자 6인분의 삶을 살려다 보니 내 그릇을 갑자기 이렇게 넓히려다 보니까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운동 미친 듯이 시켜서 그럼 무슨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가라.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근육도 한번 찢어지고 다시 붙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역경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릇이 한번 커지고 나니까 그 후에는 웬만한 일들이 그 그릇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경은 가치가 있다. 네, 나의 그릇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것들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세비체 드셔보셨어요? 세비체가 뭐예요? 저 모르겠네. 세비체가 페루 음식인데
페루 음식이구나.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해산물이랑 회를 뭐 라임즙이랑 양파랑 뭐 토마토랑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버무린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 근데 예. 제가 정말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세비체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진짜요? 한번 나중에 페루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세비체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세비체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꿈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하고 싶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꿈이라는 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꿈의 뷔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들도 많고 멋있는 곳들도 많고 멋진 기회도 많고 사람들도 정말 멋진 사람들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뷔페 앞에 와가지고 뷔페가 눈앞에 있는지를 모르고 뭐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라면 지겨워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뷔페에 가서 뷔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뷔페를 먹을 때 보통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다 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은 그거 더 담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뷔페가 이미 이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먹지 않은 사람이 그거는 손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2030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나가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뭐가 있는지를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일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행도 많이 해보고 해외 곳곳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멋진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구나. 그렇게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나는 이걸 잘하고 못해. 라는 판단 기준이 생기면서 나 근데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나 진짜 살면서 이건 꼭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은 아까 그릇을 키운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들도 경험을 찾아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서 가는 게 목표가 그냥 대학교였었잖아요. 대학교 간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죠.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못 찾았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찾는 것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을 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한 학기 휴학하고 제가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다양한 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양한 일을 해본다. 돈을 쓰면서 경험을 하는 것과 돈을 벌면서 하는 경험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굉장히 삶에서 강렬한 어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수영 대표님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대단하시고 단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신 분처럼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거였어요? 하나를 딱 꼽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아픔을 생각을 했을 때도 몸이 아픈 거는 막 갑자기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칼에 베어서 이렇게 피가 뚝뚝 흐르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아니면 어떤 뭐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암세포가 전이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아픔이라는 것도 참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기에 그렇게 막막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힘들었고 외롭고 막막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 치유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마음 치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거침없이 제가 살다가 제가 너무너무 한참 잘 나가고 있었던 제가 그때 32살에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유일하게 일이 없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그때 약간의 공황장애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크리스마스에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을 하와이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저는 막상 너무 진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때 그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왔었고, 그거는 막 강렬한 아픔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몇 년에 걸쳐서 그 마음 치유를 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마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원적으로 내가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기까지 공부를 참 많이 했고, 많은 어떤 명상과 어떤 마음 공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떤 이게 제가 계속 밖으로 나돌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근원이 어떤 마음이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지옥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종이장 같은 거여서 사실은 모래로 만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안에 내가 스스로 감금을 해놨는데, 그거를 툭 치니까 마음 감옥이 무너지면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온전히 나로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았던 것들을 제가 마음스파라는 책에다가 써놨는데, 맞아요. 예, 그쵸. 그게 마음스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그러니까 다 그때 아픔이 다 있었으나,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히 나의 그 밑바닥까지, 무의식의 근원까지 들어가서 마음을 치유하고 나니까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을 벌써 많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 요청? 그렇죠. 그런 거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거기서 오는 고민, 갈등?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집으로 치면 부실공사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매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큼 우리가 이렇게 때릴 때 아프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칼로 베어져 있으면 정말 미친 듯이 아픈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면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외부의 많은 요소로부터 흔들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해서 우리가 꿈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